네, 그럼 4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 교환기의 보수에 있어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열 교환기를 이야기를 할 때, 점검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점검 항목과 개방 점검 항목이다. 그래서 이 일상 점검 항목은 우리가 평소에 육안으로 외부를 볼 때, 이럴 때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방 점검 항목은 안에 내부를 분해를 해서 내부를 볼 때,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 항목은 도장부, 도색을 한 부분이죠. 벗겨졌을 때, 보온재, 본행재 상태, 기초부와 고정부의 상태, 배관 접속부 상태, 다 외부에서 작업 전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한다. 개방 점검은 특별하게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 경우에요. 내부의 부식, 그다음에 누설, 용접부 상태, 라이닝, 코팅, 게스킷 손상, 이것들은 결국은 접합부에 대한 접합부를 분해해서 봤을 때만 알 수 있겠죠. 부착물에 의한 오염 상황도 결국 내부를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자, 이 문제에서 2번 부착물에 의한 오염 상황은 뭡니까? 일상 점검이 아니라 개방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건조 설비가 아닌 것은. 자, 건조 설비를 설치할 때 건조 설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조 설비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건조실을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이것 자체가 내화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그럼 모든 건조 설비가 단층 건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적 안에 들어가는 게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만 해당이 되죠. 또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만약에 건조한다면 이런 경우죠. 고체나 액체는 시간당 10kg 이상 처리할 때, 기체는 자 1세제곱미터 이상 시간당, 그 다음에 전기를 10kW 이상 사용할 때,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구조로 하자. 자, 그래서 위험 물질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네요. 이건 언제냐? 액체 연료일 때, 액체 연료다 라고 한다면 고체 액체는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10kg이죠. 시간당 10kg을 처리할 때. 자, 46번 다음 중 관 부속품 중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부속품 중 부속품은. 그래서 이렇게 배관 부속품을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일단 엘보입니다. 엘보. 여기 보시면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 Y자관, T자, 10자. 자, 배관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꺾는다 그러면 여기다 L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엘보고요. 자, Y자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관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분기하기도 하죠. T자로도 됐을 수 있고요. 이런 게. 그렇죠. 이건 십자죠. 십자. 이건 T자. 이렇게 분기하거나 나눌 때,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한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그림을 조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에 나온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47번 송풍기 회전차 속도, 이 회전 속도죠. 속도가 1300rpm일 때, 그래서 첫 번째 속도가 1300일 때 송풍량이 300세제곱이었다. 이때 양은 Q1. 자, 송풍량을 만약에 400세제곱미터 Q2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회전차 속도는 얼마여야 하는가? N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상사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풍기에 상사법칙이라고 있는데, 자, 송풍량 Q를 얘기를 할 때, 자, 첫 번째 Q1에서 Q2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회전차에서
두 번째 속도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비례해서 송풍량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양이 아니라 풍압입니다. 압력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압력에서 회전차가 이렇게 두 번째 회전차 속도로 변한다면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무려 제곱에 비례해서 높아진다. 이번엔 송풍에 대한 동력이죠. 송풍 동력은 자, L2는 L1 곱하기 자, 첫 번째 회전에서 두 번째 회전차로 바뀔 때 이곳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송풍량이냐, 송풍압이냐, 동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는 송풍량을 물어봤죠. 그럼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자, 여기 보시는 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N2 회전 속도를 알고 싶죠?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 식을 요렇게 정리를 다시 해주면 되겠죠? N2만 놔두고 나머지가 넘어가면 요렇게 된다. 요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N1의 회전 속도는 1300rpm. 그럼 첫 번째 N1, Q1이죠. 첫 번째 Q1 송풍량은 얼마입니까? 300세제곱미터에서 400세제곱미터로 바뀌었다. 그래서 1733 단위는 rpm, 이건 회전속도, N2에 대한 회전속도가 되겠죠.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열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파열판을 얘기를 할 때 크게 안전 밸브 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에서는. 자, 안전 밸브 등에는 요 안전 밸브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 파열판이 있다. 자, 안전 밸브는 이렇게 배관 내에 이게 안에 가스가 막 차 있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이걸 분출해 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밸브를 이렇게 달아둡니다. 안전 밸브. 그래서 자동으로 초과 압력이 되면 일로 빼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스가 아니라 점성이 높은 액체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중간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배관에다가 동그랗게 얇은 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 높은 압력이 한 번에 찢어지면서 점성이 높은 게 바로 분출될 수 있게, 이걸 파열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한 번 부착한 후에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새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안전 밸브 전 후단에 자물쇠형 2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 밸브 앞에는 차단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갑자기 과압이 됐을 때 이걸 바깥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데 안전 밸브는 전단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설치 가능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인접한 화학설비,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연결 배관에는 차단 밸브가 없다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여기서 막아주고 그럼 막혔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인접한 화학설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막혀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죠. 두 번째, 니은의 안전 밸브 등 배출 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압력 조절 밸브, 안전 밸브가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이면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2개 이상이면 하나는 잠가도 되겠다. 또 예비용 설비에 각각의 안전 밸브가 있는 경우, 뭐 비슷한 경우죠. 또 열팽창에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플레어 스택에 2 이상 단위 공정 플레어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플레어 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 열림 닫힘 밸브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어 스택이 하나 있고, 이거 뭐 탱크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플레어 스택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탱크, 요게 있고, 플레어 헤드, 요거 중간에 거쳐가는 허브 같은 거죠. 요렇게 연결돼서 나가는데, 요거를 각각 제어할 수 있는 걸 중앙 제어실에서 제어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플레어 헤드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1번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한 화염 방지기 설치 위치로 오른 것은, 자, 화염 방지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이렇게 탱크가 배설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상이다. 여기가 지상이다. 그럼 이렇게 가스가, 여기 인화성 액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바깥으로 대기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통기관, 벤트를 설치합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여기 화재 불꽃이 있다면 불꽃이 날아와서 일로 들어오면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철망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불꽃이 들어왔을 때 불꽃을 여기서 식혀줍니다. 이걸 우리가 소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염을 시켜서 불꽃을 없애주는 장치, 요거를 뭐라고 한다? 화염 방지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화염 방지기는 당연히 중간이나 아래쪽이 아니라 가장 높은 요 상단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다음 51번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건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 중 공정안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화학설비에서는, 특히 화학설비에서는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는 게 있었죠. 방지계획서. 요거는 설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화학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공정안전보고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일단 있네요. 공정안전자료. 이 공정 과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취급 저장하고 있는 유해 위험 물질, 어떤 물질이 있느냐, 종류, 수량, 그 다음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설비 목록, 그 다음에 공정도면, 배치도, 설비의 배치도죠. 그 다음에 폭발 장소의 구분, 전기 단선도, 그 다음에 각종 위험 설비에 대한 지침서, 이런 것들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입니다. 이 공정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해보는 거죠. 각 공정별로. 그래서 평가 기법은 법에서 체크리스트, 상대 위험 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분석 등으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평가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평소에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넣죠. 그래서 안전운전 지침서, 평소에 유지 보수 계획, 작업할 때 작업 허가, 그 다음에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 전의 점검, 변경 요소 관리, 자체 감사, 사고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이거는 평소에 항상 비치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비상조치 계획,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보유, 사고 발생 시의 비상 연락 체계, 또 그 비상 체계망의 임무 수행 절차, 그 다음에 비상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평소에 교육해놔야 되겠죠. 비상 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그 다음에 주변 주민 홍보 계획, 그 밖의 사항, 또 그 외에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는 공정안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공정안전자료에는 지금 2번 보시면 각종 설비의 배치도, 설비의 목록 사양, 설치 관련 지침서, 다 이런 자료들이죠. 안전운전 지침서는 어디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 3번에 보시면 안전운전 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이 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시 볼까요? 자, 여기 3번에 안전운전 계획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자, 다음 52번입니다. 금속 세정 작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정성 평가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때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안전성 평가 6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5단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자료의 정비 검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는 안전 대책을 세웁니다. 평가가 끝났으니까요. 5단계에
6단계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합쳐서 재평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 또는 이 재평가를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와 FT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단계는 요 안전 대책이다.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53번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 자, 아까 보신 것처럼 2단계 정성적 평가가 있었죠, 여기에. 네. 그러면 이 정성적 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 관계가 아닌 것은, 자, 성격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에는 설계에 관한 것, 그리고 실제 운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설계에 관한 것은 입지 조건, 이 설비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에 가 있느냐, 또 공장 내에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조물,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 설비는 되어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설계 관계고요. 자, 운전 관계에서는 최초 단계 원재료, 최초 재료죠.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중간쯤에 있는 중간체 제품, 아직 완성이 덜 된 제품이죠. 그리고 완성이 된 제품, 요 관계, 그리고 공정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수송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실제 기기들은 어떤 공정의 기기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느냐, 설계와 운전으로 바뀝니다. 구분됩니다. 자, 건조물, 공장 내 배치, 입지 조건, 이건 다 정성평가죠. 설계 관계죠. 그렇지만 원재료, 중간체 제품 이런 것들은 운전 관계다. 54번입니다.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자, 이거는 이제 3단계죠. 3단계. 정성평가가 끝난 후에 정량평가를 할 때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당해 화학설비 취급 물질.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인화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A, B, C, D로 줍니다. 10점이라고 그러면 가장 위험한 물질이 되겠죠. 또 용량이 많아도 위험하겠죠. 용량도 역시 A, B, C, D 구분하고요. 온도가 높게 작동될 때, 또 압력이 높게 작동될 때, 또 조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높은 점수가 됩니다. 이런 점수들을 모두 합계해서 더해주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량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화학설비 안전관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 화학설비 안전관리도 역시 암기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위험물의 종류, 구분 이런 것들 책을 펴놓고 자주 보시면서, 특히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 유난히 화학설비는 기출 문제에 나오는 중복된 중복 문제, 요 문제를 위주로 먼저 학습을 끝낸 후에 나머지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